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연일 문의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 엄마의 글 하나로 미국 전역의 엄마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상류층 엄마들은 이미 유학이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고 한국행 비행기표가 가족 단위로 단체 매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이 생기고 있는 미국 학교에서는 초유의 사태라며 당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류층 엄마들이 앞다투어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가 미국 엄마들 사이에 뜨겁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미국 엄마들을 성심성의껏 돕고 있어요. 과거 로스앤젤레스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사 사라 존스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저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5살 딸 엠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만 해도 매일 아침 엠마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죠. 아마도 모든 미국의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실 남편 마이크를 보내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20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UCLA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직 이수 과정을 마친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 저는 젊고 열정 넘치는 교사였어요.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고 학생들과 셰익스피어를 토론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첫 부임지였던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고등학교는 제게 운명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엠마의 아빠인 마이클을 만났기 때문이죠. 같은 학교 과학 교사였던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설레게 했어요. 마이클은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방과 후면 종종 저와 함께 도서관에 남아 문학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엠마가 태어났어요. 엠마는 태어날 때부터 마이클을 쏙 빼닮았죠. 까만 눈동자에 오똑한 코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게 많은 호기심 많은 성격까지요. 주말이면 우리 셋은 자주 과학관에 가곤 했어요. 마이클이 엠마에게 별자리와 우주에 대해 설명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마이클은 여느 때처럼 과학실 실험 준비를 하러 일찍 출근했고 저는 엠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죠. 그때만 해도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교내 방송이 울렸고 비상 상황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화재 경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총성 소리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학생들을 책상 아래로 숨기고 문을 잠그는 동안에도 저는 마이클이 걱정되었어요. 마이클의 과학실은 1층이었고 그날따라 고학년 실험 수업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이클은 학생들을 보호하다 희생되었습니다. 총기를 든 범인이 과학실로 들어왔을 때 마이클은 학생들을 실험실 뒷문으로 대피시키고 있었대요. 수많은 총성이 울리는 동안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특공대가 교실 문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했기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경찰은 마이클이 범인을 설득하려 했다고 했어요. 그날 총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마이클은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을 거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22명의 학생을 구했어요. 진정한 영웅이었죠. 장례식장에는 마이클이 구해준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마이클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 힘들었죠. 영웅이라는 칭호보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당시 5살이었던 엠마는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아빠를 기다렸죠. 그저 어디 멀리 여행 갔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그 학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엠마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엠마를 데려와 저녁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재워야 했죠. 밤늦게 내일 수업 준비를 하다가 잠들어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엠마였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엠마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엠마는 씩씩하게 자라주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엠마가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배려심이 많다고 칭찬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엠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아이로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준비를 했죠. 간단한 아침 식사도 혼자 해결하곤 했어요. 가끔은 제가 늦잠을 자더라도 토스트를 구워주고 커피를 내려주며 밝게 웃어주었죠. 마이클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그치만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건 제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2차례 총기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교직원 연수의 필수 과정이 되어버린 이 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마이클의 사고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날은 체육관에 모인 교사들 앞에서 전직 경찰관이 총기 난사 상황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리고 학생들을 구석에 숨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 총격이 들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만 656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중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346건이나 됩니다. 이런 통계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아요. 더 끔찍한 건 이런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지난달 있었던 훈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총소리를 들려주며 대피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동료 교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엠마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엠마의 학교는 안전할까? 엠마의 선생님들은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훈련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실 구석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혈대와 붕대는 물론이고 총상을 입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키트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실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평균 7분마다 1명씩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조차 특별한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날씨 예보처럼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죠.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마치 요새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창문마다 방탄 필름이 붙어 있고 모든 출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제 수업은 3교시였고 한참 고전 문학을 가르치던 중이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발코니 장면을 읽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엠마의 학교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교감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책상을 짚고 겨우 일어섰죠.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본능적으로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 엠마를 안아주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꼭 안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깨워서 아침밥이라도 제대로 먹였더라면. 차 키를 찾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이나 핸드백을 뒤적거려야 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3대와 구급차 2대가 엠마의 학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간 뉴스에서 보았던 모든 학교 총기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엠마의 학교까지는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는 핸들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도로변에는 계속해서 경찰차들이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엠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운전 중이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겨우 전화를 주었지만 이미 통화는 끊겨 있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사람들을 막고 있었죠. 주차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울면서 휴대폰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학부모들 사이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 헬기 세대가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죠. 경찰 무전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총성이 3발 들렸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국 총격범은 학교에서 50m 떨어진 편의점에서 검거되었어요. 다행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엠마는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교실 창문 밖으로 사이렌 불빛이 비칠 때마다 몸을 떨게 되었다고 해요. FBI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주요 총격 사건은 432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학교나 교육기관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이 77건이나 되었어요. 이런 숫자들이 제게는 더 이상 단순한 통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우리 딸은 결국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죠. 두통이 심하다, 배가 아프다 하면서요. 하지만 곧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학교 근처만 가도 그날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요. 병원에 가보니 이런 증상을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총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의 약 50%가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해요. 우리 딸도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 발작을 일으키고 학교를 회피하는 행동이 나타났어요. 엠마를 위해 매주 2번씩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이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했죠. 상담사는 우리 딸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천천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호전은 더디기만 했어요. 상담실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잠들기 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죠. 15살 소녀가 마치 5살 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도 엠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보통 총기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2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엠마도 마치 그 증상을 보였습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항상 불안에 떨었어요.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제안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패닉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결국 한 학기 동안 결석이 이어졌고 성적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전문의는 노출 치료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점진적으로 두려운 상황에 노출시켜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사진을 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음은 학교 주변을 차로 지나가기였죠. 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약물 치료도 시작했어요.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죠.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호전이 없냐고 묻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청소년기의 트라우마 치료가 특히 어렵다고 했어요. 뇌가 아직 발달 중이어서 약물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상담 치료 6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죠.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우리 딸의 눈빛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반짝이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항상 불안과 공포에 질린 눈빛만 남았습니다.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어요. 상담사는 이런 변화가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딸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고, 저는 달래고 타이르다가 결국 울면서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청소년기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지하게 이 동네에 계속 살아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염려스러운 일들은 계속 발생하거든요. 엠마가 이번 사건을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지난달 발생했던 일 때문일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웨스트필드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엠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디저트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총기 난동이라는 외침이 들렸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한 행동은 엠마를 아이스크림 가게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숨었죠. 30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죠. 한참 뒤 경찰이 와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총기는 아니었고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 10대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시간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했던 거죠.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는 쇼핑몰은 물론이고 사람이 많은 곳은 어디든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엔 괜찮아졌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를 겪고 나서는 더욱 트라우마가 깊어진 거죠. 미국 청소년 트라우마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공포 상황을 경험한 청소년의 47%가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엠마도 그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한창 즐거워야 할 나이에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사촌 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엠마 때문에 걱정하고 있자 제인은 15년째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총기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총기 사망자 수는 연간 10명 이하라고 해요. 미국의 4만 5천여 명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숫자죠. 제인은 엠마를 위해 일본으로 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제인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했죠.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대요. 밤길에도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혹했어요. 그렇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엠마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집은 임대를 주기로 했고 제 교사 경력을 살려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곳을 떠나는 건 큰 모험이니까요. 하지만 엠마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제인이 도쿄 근처 학교들을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웃들과의 단절된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는 미국에서처럼 이웃들과 친해지려 노력했어요.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옆집을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죠. 일주일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답장이 왔어요. 개인적인 방문은 삼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웃 간의 소통은 모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게 규칙이라고 했죠. 너무나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치면 더욱 당황스러웠죠. 제가 밝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고개만 슬쩍 숙이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일본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주민과 단둘이 타게 되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죠.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는데 상대방은 무척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웃끼리 이럴 수 있는지 황당했죠. 보통 미국에서는 주말이면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아이들이 함께 놀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단지 안놀이터조차 텅 비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주말에는 되도록 집 밖에 소음을 내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너무 다른 생활에
엠마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방과 후에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학교 앞에서 잠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불필요한 모임이라며 제지당했다고 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시끄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줄여달라는 거였죠. 복도에서 나는 하이힐 소리까지 죽여야 하다니 기가 찼습니다. 게다가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익명의 편지로 전달받으니 더욱 답답했어요. 여기선 이웃과의 교류는 오로지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경보기 점검이나 수도관 공사 같은 중요한 안내도 모두 게시판에 붙은 종이로만 전달됐어요. 때로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도 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엠마의 생일 파티 때였어요. 조용히 친구 2명만 초대했는데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아이들이 조금 소리를 냈다고 경찰이 왔습니다. 이웃의 신고였대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요. 문화 차이라고 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이웃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런 삶이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고요하고 안전한 일본의 삶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은 너무나 차갑고 외로웠어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본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엠마가 학교에서 쓰러졌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수업을 듣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엠마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엠마의 입으로 전해들은 보건실 선생님의 첫 반응은 믿기 어려웠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보건실에 누워있는 엠마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보건 일지를 작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어지러워하는 아이를 일으켜 앉혀 양식을 채우게 했어요. 그것도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일본어로 작성하라고 했죠.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말과 함께요. 겨우 엠마가 일지를 작성하고 난 다음 누워있는데 갑자기 엠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엠마가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도 규정상 점심시간이 되면 보건실을 비워야 한다며 교실로 돌려보낸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파도 점심시간에는 보건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하는 수 없이 엠마가 제게 전화를 해왔죠. 저는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지만 엠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5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조퇴 신청서와 응급상황 보고서, 그리고 보건실 이용 확인서에 학부모 동의서, 그리고 다음날 등교 계획서까지요. 아픈 아이를 앞에 두고 30분 넘게 서류 작업을 해야 했어요. 부랴부랴 엠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엠마는 급성 맹장염 초기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왜 진작 오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규정과 절차를 지키느라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항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절차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때까지 이런 일로 항의를 한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했죠. 절차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 거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본의 규칙과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뉴얼이 사람보다 우선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일본의 자살률이 왜 높은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통계를 찾아보니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2위더라고요. 빈틈없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 정작 사람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의 답답한 생활이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인이 주말 동안 한국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기분 전환 삼아 다녀오라고 했죠. 한국이야 케이팝이나 오징어 게임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 그 문화가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느꼈죠. 처음엔 가지 않으려다 엠마가 일본에 와서도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완전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입국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엠마가 캐리어를 끌다가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은 지금도 한 번씩 엠마가 얘기하곤 하거든요. 당시 엠마는 일본에서의 생활로 많이 예민해져 있었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울음을 참고 있었죠. 일본이었다면 아마 모두가 모른 척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어떤 한국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셨어요. 손주를 챙기시듯 엠마의 무릎을 살피시더니 밴드를 붙여주셨죠.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주머니에서 사탕도 꺼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엠마를 일으켜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순간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엠마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딸아이의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셨어요. 택시를 타기 전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고 또 한국에 놀러 오라고 제스처로 표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게 진정한 안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빈틈없는 시스템과 규칙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첫인상은 달랐어요. 낯선 이를 돕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빛 그리고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엠마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천사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곳은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내려놓으니 이미 저녁 시간이었고 너무 늦어 시간이 위험했지만 출출해서 밥만 먹고 들어오자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밖에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원가에는 아직도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밝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늦은 밤 CCTV는 있었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달랐어요. 골목마다 설치된 CCTV는 물론이고 수시로 순찰하는 경찰차 비상벨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엠마가 놀랐던 건 한 여학생의 모습이었어요. 혼자서 학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데 손에는 핫도그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LA였다면 밤에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이곳 학생들은 간식까지 먹으며 여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엠마도 그 광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학원에 다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불안해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규칙 때문에 움츠러들었다면 이곳에서는 안전함 속의 자유로움이 느껴졌는지 엠마의 말에 눈물이 울컥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어요. 곳곳에 보이는 CCTV와 순찰차 덕분이었죠. 특히 지하철역 근처에는 안전기가 지원센터가 있어서 늦은 밤 귀가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엠마가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살면 밤에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확 풀렸어요. 미국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꼭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가 본 광경들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죠. 안전하게 설계된 도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총기 사고의 위험이 없는 일본도 좋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안전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던 것이었습니다. 엠마와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어요. 특히 엠마의 첫 등교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쓸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놀랄 만큼 밝은 모습으로 준비를 했죠. 한국은 마음에 든다며 학교를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하교를 한 엠마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엠마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였다고 했죠.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엠마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벌써 내일 아침에 만나서 학교에 같이 가기로 약속까지 했다고 했죠. 그렇게 엠마가 학교에 적응하고 나서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총기 사고가 걱정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한국의 안전한 학교 문화와 따뜻한 친구들 덕분에 저도 엠마도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엠마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최근부터 일하기 시작한 영어 학원에서는 의외로 제 교육 방식이 신선하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미국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특히 원어민의 발음과 실제 미국 학교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하셨죠. 특히 한국의 학부모님들의 열정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의 영어 실력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엔 한국에서의 첫 학부모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될지 잔뜩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엄마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